잘 쉬었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이 좀 뻑뻑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내일 모레 또 농장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으니까, 그때 현장에서 오늘 다 이야기를 못 한다면은 그때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루베리 재배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블루베리를 번식하는 방법인데, 사실 뭐 블루베리 묘목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2010년도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할 때 최초의 1000평의 땅에다가 블루베리 묘목을 산 것은 1년생 한 그루에 5,000원씩 그렇지, 1년생 한 그루에 5,000원씩 100그루를 사서 50만 원을 썼고, 그 다음에 2년생 한 그루에 15,000원씩 20그루를 사서 30만 원을 썼어요. 묘목값으로 80만 원을 들였는데,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묘목을 사지 않습니다. 묘목을 다 직접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삽목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블루베리 묘목은 증식이 엄청나게 잘 되는데, 이 묘목을 증식하는 방법은 원칙만 지키면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쉬워요. 혹시 제 유튜브에서 블루베리 삽목 뭐 100% 성공하기, 뭐 블루베리 숙지 삽목 100% 성공하기, 여기 검색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블루베리를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삽목이에요. 즉 꺾꽂이 하면은 블루베리는 100% 살릴 수 있다. 근데 꺾꽂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봄에 하는 숙지 삽목, 즉 경화된 가지를 가지고 하는 봄에 하는 숙지 삽목, 여름에 하는 녹지 삽목, 즉 파란 가지, 풋가지를 가지고 하는 꺾꽂이, 아니면 잎사귀가 없는 그 단단한 가지를 가지고 하는 이 숙지 삽목,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삽목은 그냥 복제하는 거야. 어미나무의 형질을 100%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삽목은 어미나무의 형질을 100% 그대로 복제하는 거라서 삽목을 할 때는 건강한 모수에서 채취해야 돼요. 즉 병든 가지에서 모수를 채취하면 그 아이도 병든 게 그대로 유전이 돼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삽목, 것을 모수를 채취해서 그 삽목한 채취한 일자, 그다음에 품종, 이것을 명기해서 땅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땅 속에. 그러니까 삽수를 채취하는 시기는 12월부터 3월까지 채취하는 거예요. 삽목은 언제? 숙지삽목은 4월 달에 하는 거예요. 3월 말 4월 초에. 그럼 그 기간 동안 나무를 꺾어놓은 걸 어떻게 관리하지? 땅 속에 묻어놓으세요. 그냥 땅 속에 묻었다가 4월 달에 캐서 하면 돼요. 그리고 꼽을 때는 위아래가 바뀌지 않게 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면 타파를 위해서 품종별 저온 요구량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땅 속에 묻어놓으면 이거 전혀 걱정 없어요. 자동으로 이건 해결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밑에 유의사항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어보면 될 정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숙지삽목 100% 성공하기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자, 봄에 하는 숙지삽목, 그 다음에 여름에 하는 녹지삽목, 이건데, 용토를 만들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루베리는 처음에 심거나 삽목할 때는 100% 피트모스가 있어야 돼요. 피트모스 없으면 안 돼요.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를 7:3으로 혼합하는데, 피트모스는 제가 아까 이야기하기를 수만 년 전에 지상에 있던 이끼식물들이 땅속으로 퇴적돼서 산화되어 가는 건데, 그럼 펄라이트는 뭐야? 펄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안에 이 화단을 만드는데 보면 하얀 거 꼭 스티로폼처럼 되어 있는 하얀 알갱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펄라이트예요. 그 펄라이트는 이거 원료가 뭔데? 이거는 돌이에요. 진주석이라는 돌인데, 이걸 고온 고압으로 뻥 튀긴 거야. 우리가 강냉이 튀기듯이, 쌀 튀기듯이 뻥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펄라이트 안에 공급, 즉 빈 구멍을 많이 만들어서
통기성을 좋게 해주고 물 빠짐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트모스와 펄레이트를 7대3으로 혼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삽목은 어떤 가지가 되느냐? 뭐 아무데나 댕강 잘라가지고 6년생 그 가지 땡강 잘라서 삽목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 자란 1년생 가지가 제일 잘 돼요. 작년도 자란 1년생 가지. 그래서 이것을 12cm,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한 뼘 정도 안 되게 잘라서 위아래가 바뀌지 않게 꼽아서 물을 충분히 적셔서 햇빛이 잘 되게 두세요. 그러면 45일이 지나면은 블랙팁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100일이 지나면 하나의 묘목으로 성장이 돼요. 여러분 내일 모레 오면은 한 3월 말 4월 초에 삽목한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월 말 4월 초라고 하면은 한 160일 정도 됐을까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100일, 130일 정도 됐겠네요. 삽목한 지. 그것이 내일 모레 오시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삽목이 100일이 지나면 이제 뿌리가 100% 나고 그때부터 이제 분갈이하면 돼요. 분갈이해서 좀 더 큰 화분에 넣으면 되는데 지금 농장에는 아직 분갈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하는 삽목, 여름에 요즘도 삽목이 돼요. 요즘에 하는 삽목은 이제 풋삽목, 녹지삽목이라고 하는데 이 숙지삽목하고 녹지삽목의 차이점은 숙지삽목은 개방형으로 해야 돼요. 개방형. 개방형으로 삽목에서 물을 충분히 줘서 햇빛이 잘 드는 데 두면 자동으로 되는데 녹지삽목은 밀폐형으로 해야 돼. 왜 녹지삽목은 밀폐형으로 해야지? 녹지삽목은 거기에 끝까지 잎사귀가 달려있거든? 이것을 햇빛이 놔두는 데면 잎사귀가 시들어 죽어요. 그래서 밀폐된 환경 속, 즉 인큐베이터 안에다 집어넣고 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포화 습도를 유지해야 되고 밀폐되어야 하고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창현 씨 또 다시 나간 거예요? 아니네. 예. 그렇게 되고 뭐 녹지삽목은 뭐 펄레이트는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녹지삽목은 오래 자란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삽목하는 것도 마찬가지. 녹지삽목 1000% 성공하기, 녹지삽목 1000% 성공하기라는 그 영상을 참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100%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녹지삽목 같은 경우는 이제 45일이 경과되면 뿌리가 자동으로 나 있습니다. 농장에 오시면 요즘 우리 농장에는 춘천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블루베리 재배를 배우고 저랑 같이 학습 활동을 해요. 매주 화요일날 또는 목요일날 이렇게 학습 활동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일정이 우리 교육하고 겹쳐서 이번 주에는 안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녹지삽목 하는 것도 나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쉽게 여러분들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관수 멀칭 시비 관리. 블루베리 재배에서 흔한 말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블루베리 재배에서 물 주기만 제대로 할 줄 알면 블루베리 재배 끝났다. 다 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 줄 때는 언제가 가장 좋으냐면은 해 뜨고 나서 1시간 경과했을 때 그때 물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물은 며칠에 한 번씩 주는데 얼마만큼씩 줘야 되는데 이건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블루베리를 며칠에 한 번씩 물 줘? 그거는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 즉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심어져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용토의 상태에 따라서 물을 주는데 땅이라면, 즉 토양이라면 텐시오미터라고 하는 토양 수분 측정기가 있어요. 그 계측기가 있거든요. 우리 농장에 오시면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토양 수분 측정기를 땅 속에 꽂아놓고 마이너스 35파스칼에 되었을 때 물을 줘요. 그러나 오랫동안 이렇게 재배하다 보면 지금 물 줄 시기, 말해야 할 시기 이걸 알아요. 화분에 재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을 잘못 주면 한 번에 농장을 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물 주는 시기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있네. 노지 재배는 텐쇼미터, 계측값을 활용해서 관수해라. 시설 화분 양액 재배는 배지에 있는 함수, 마찬가지 함수를 고려해서 물 주는 시기를 고려해라. 하지만 우리는 뭐 양액이나 배지 이런 데 재배할 사람들은 우리 추운 지역에서는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관수 방법은 점적 관수, 스틱 관수, 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해보니까 점적 관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점적 관수가. 뭐 스틱 관수 같은 경우는 나무 하나하나에 이게 스틱을 꼽아서 거기에 물량을 주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은 주로 옥상에서 재배한 사람이나 또는 화분에서 재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호스 라인을 이용해서 스틱으로 물을 분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관수를 하지만, 우리처럼 노지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점적 관수를 사용해요. 뭐 이게 여담이지만 점적 관수 호수를 쭉 설치했어. 그 물 나오는 구멍이 위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점적 관수 호수를 설치했어요. 물 나오는 구멍이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예, 위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뭐 점적 관수 구멍이 아래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위로 가야 돼. 그래야지 무거운 것은 침전돼서 바닥에 있고 위로 물이 나가니까 막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방울 아래로 떨어지니까 아래로 구멍 뚫는 게 맞아라고 하면 그 점적 관수 그 라인에 그 이물질이 껴서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공하는 거 하나하나도 여러분들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모르면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늦게 농업에 입문했지만 모르면 무조건 물어봤어요. 무조건. 주로 누구를? 농업기술센터를 의존했어요. 농업기술센터를 의존해서 물어보고 재배하면 크게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저는 참고적으로 강원도 귀농귀촌 멘토예요. 그리고 이제 춘천시 귀농귀촌 멘토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다 줍니다.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쭤보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뭐 연락을 드리겠지만 제 번호는 혹시 이게 적어 놓으세요. 010-3604-4094예요. 010-3604-4094. 아니면 뭐 그냥 뭐 소양강 블루베리 아무 데서나 검색하셔도 나올 겁니다. 010-3604-4094니까 여러분들이 귀농과 관련된 거 또는 뭐 블루베리 재배에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같이 공유할 겁니다. 블루베리 재배 기술 중에 5번째로서 이제 멀칭을 왜 해야 되고 시비는 왜 해야 하는지. 멀칭은 그냥 덮어준다. 멀칭 덮어준다. 이렇게 쌓아서 덮는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멀칭을 할 때는 유기물, 그러니까 우두치, 수필 이것은 15cm 정도, 최소 15cm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멀칭을 해주는 목적은 일단 뿌리가 천근성이라고 했죠. 천근성은 바로 지표면 아래에 뿌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외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건조하면 나무가 마르고 또 겨울에 추우면 뿌리가 얼고, 그래서 이불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유기물로 이불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습도 좋고 이게 통기성도 좋아. 입자가 굵으니까 물이 얼마나 잘 빠져? 물이 잘 빠진다는 것은 통기성이 좋다는 거야. 통기성이 좋다는 것은 뿌리 발달이 잘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부습되면서, 즉 멀칭한 이 유기물들이 부습되면서 양분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농장은 100% 유기농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저 양반이 저래서 떠들었구나 하는 것을 농장을 딱 보시는 순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비 관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농장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비료는 무엇을 줍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비료는 무엇을 줍니까? 근데 저는 제 농법은 제 농장에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 저는 그 유기농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일단 화학 비료는 전혀 안 써요. 한 톨도 안 써요. 화학 비료는. 그리고 쓰는 거는 이
뭐예요? 유박을 써요. 유박을 쓰는데 유박을 주는 시기는 2월 말 3월 초에 줘요. 2월 말 3월 초에. 즉 땅이 해동이 되었을 때 유박을 주는데 성목을 기준으로 우리 500cc 맥주컵으로 가득씩 뿌려줘요. 한 나무에 하나씩 작은 바가지로 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위에 뿌려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제 동영상에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유박은 저처럼 한 번에 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50%, 30%, 20%에서 3월달, 5월달, 6월달, 3월달, 3월달 해주고 4월 중순 해주고 6월 중순 해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 절반을 주고 나머지 30%를 4월 중순에 해주고 나머지를 이제 6월달에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야 나무들이 앞으로 더 컸으면 좋겠어. 지금 주는 거야 유박을. 어떻게 돼요? 유박을 지금 주면 동해를 입어요. 유박은 그 비료 기운이 남아있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럼 지금이 8월이잖아요. 8월. 3개월은 11월 달까지 비료 기운이 남아있어. 그럼 비료가 올라가 애들이 늦자랑이 발생해 병화가 안 돼. 그러면 동해를 입는 거예요. 따라서 유박 같은 경우는 6월 말 이전에 다 끊어버려야 돼. 비료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비료의 성분을 모르고 주는데 그 비료의 성분을 알고 줘야 돼. 우리가 칼슘 비료 같은 경우는 주로 단단하게 경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나무가 좀 약하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9월 달쯤에 칼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경화시키려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칼슘을 주면 열매가 단단해진대. 그래서 착과되자마자 그걸 줘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안 커버려요. 그래서 비료를 줄 때는 비료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옆집에서 주니까 난 따라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접근하는 무조건 필망이다. 필망. 가장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농업은 실현 가능한 작업으로 해야 된다. 내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화학 비료를 너무 주면 염료집적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염료집적이 뭐냐면은 우리 어떤 농장에 가서 땅을 파보면은 아니면 토마토나 딸기 체험을 가면 두둑 옆에 하얀 게 이렇게 석회물처럼 묻어나온 것이 보여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염이라는 거예요. 염은 모든 양분은 게 통틀어서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염이 나타나는 전기전도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전기전도도. 염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이 전기전도도가 블루베리 같은 경우 2 이하예요. 2. 아래에 보시죠. 2 이하인데 어떤 데는 9, 10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다 어떤 작물을 심어도 안 되는 거야. 왜? 뿌리 속에 염이 많으니까 이게 삼투압에 의해서 뿌리에 물을 다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심어도 얘네들 씻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옆집에서 요소 준다고 나도 요소 주고 옆집에서 뭐 준다고 나도 따라하고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이 결정을 누가 하는데? 누가 이걸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디? 토양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토양에 염이 얼마나 있는지, 전기 전도도가 얼마나 있는지, 염류는 지금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수치로 다 나와요. 그것을 보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존에 있는 관행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신경 안 써. 작년에 요맘때 이거 줬어. 이만큼. 근데 그거는 자기 감이거든. 작물은 절대로 자기 감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짖은 시비와 과다한 시비는 동해 및 냉해를 유발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류 병충해 방지 이제 블루베리 이제, 6번째 노하우 6번째 조류 피해 및 병충해 방지인데,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19번째, 20번째, 21번째, 22번째, 23번째, 24번째, 25번째, 26번째, 27번째, 28번째, 29번째, 30번째, 31번째, 32번째, 33번째, 34번째, 35번째, 36번째, 37번째, 38번째, 39번째, 40번째, 41번째, 42번째, 43번째, 44번째, 45번째, 46번째, 47번째, 48번째, 49번째, 50번째, 51번째, 52번째, 53번째, 54번째, 55번째, 56번째, 57번째, 58번째, 59번째, 60번째, 61번째, 62번째, 63번째, 64번째, 65번째, 66번째, 67번째, 68번째, 69번째, 70번째, 71번째, 72번째, 73번째, 74번째, 75번째, 76번째,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방조망을 없이 재배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갈 때 총칼을 안 들고 나가는 것 똑같아요. 방조망이 없이 재배할 수 있는 것은 극조생은 가능해요. 극조생. 우리 농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듀크 같은 경우는 열매가 딸 때까지 새들이 안 와요. 그러나 그 듀크를 땀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새들이 날라와요. 왜 새들이 그렇게 날라오는지 즉 6월 말 전까지는 새들이 안 오는데 6월 말에 지난 7월 초부터는 거의 뭐 6월 말부터는 새들이 날라 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조망을 설치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고주파나 레이저 발광 장치 이런 걸 쓰는데 그런 것보단 가장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좋다. 담을 치는 게 좋다. 그것이 바로 채광망이다. 뭐 천적도 활용하라는데 과연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방조망이 제일 화끈하고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비용도 제가 직접 시공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농장에 와서 보면 방조망이 좀 허접해요. 1000평의 방조망을 치는데 정상적으로 견적을 내면 평당 18,000원씩 1,800만 원이 들어가요. 저 그거 350만 원 주고 쳤어요. 그리고 유용하게 잘 써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투입된 예산을 줄이는 것도 결국은 합리적인 농업 경영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웬만큼 해서는 내가 하세요. 마찬가지 그런 모든 자료 다 공유해놨어요. 뭐 블로그에도 공유해놓고 유튜브에도 공유해놓고 혹시 여러분이 이해 안 간다면 봐주시면 좋아요. 블루베리의 가장 큰 천적, 해충은 갈색 날개 매미충. 얘도 답도 없어요. 응? 갈색 날개 매미충을 보면 줄기에 이렇게 가을에 알을 실어 놓거든요. 알을 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잘라내야 돼. 따라서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끈끈이 트랩이 제일 좋아요. 끈끈이 트랩. 저는 우리 농장에 끈끈이 트랩을 1년 12달 계속 설치해놔요. 끈끈이 트랩이 제일 효과적이더라고. 그래서 이 갈색 날개 매미충은 한번 살라가면 그 다음에 부화해서 나올 때까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처럼 무농약 친환경 인증 받은 농장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방지 활동으로선 끈끈이 트랩이 제일 좋더라. 뭐 블루베리, 혹파리 이런 것은 뭐 크게 나무의 모양새, 이파리만 뭐 찌그러지게 만들어지만 크게 문제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갈색 날개 매미충. 그래서 블루베리, 혹파리나 갈색 날개 매미충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끈끈이 트랩이나 이런 트랩을 가지고 잡습니다. 나방, 노린재, 딱정벌레 이런 거는 저는 뭐 이 트랩을 쓰는 것이 막걸리 트랩, 뭐 끈끈이 트랩 이런 것을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잡든지 아니면 관련된 농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약점이 농약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어요. 농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물어볼 때는 우리 현해남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현해남 박사님 농업 분야 농업 분야에서 농약이라든가 해충이라든가 토양과 이 현해남 박사님 농약 비료 그런 분의 자료를 많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기상 박사님 현해남 박사님 그 채널하고 이기상 박사님 채널을 이기상 박사님 현해남 박사님 이런 분의 채널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각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이 채널의 자료를 많이 보시는 것이 정말 좋은 자료예요. 그냥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사람들의 방송보다는 권위 있는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렇게 미래농업교육원 이런 데서 제공하는 것은 틀림없이 근거가 있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 따라해봤자 만년 이득입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의 자료가 가장 맞다. 이쪽 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해와 이게 충해가 있는데 앞장이 이제 충해, 즉 벌레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제 이 뒷장은 병해예요. 각종 곰팡이, 박테리아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이 주로 병에는 고온 다습 또는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해요. 고온 다습,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데 블루베리의 가장 큰 피해 주는 것은 역병. 우리 농장에도 역병으로 한줄이 다 몽창 죽었어요. 이 역병은 물을 따라서 전염이 돼요. 오염된 그 병원균이 이 관로, 그 블루베리 농장은 전부 다 배수 관로가 있잖아요. 그 물을 준 그 관로, 거기서 물을 따라서 전염이 돼서 역병이 발생하면 쭉 그 라인이 다 죽어요. 그런 공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병이 발생하면 토양을 완전 소독하고 다시 식재하지 않으면 또다시 역병이 발생해요. 얘네들은 잠복기가 아주 오래다, 아주 몇 년씩 된대요. 그래서 완전히 토양을 소독을 하고 심어야 되고, 뭐 줄기썩은병, 가지마른병, 탄저병 이런 것 다 마찬가지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얘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농장을 건조하게 관리하세요. 건조하게. 그럼 어떻게 해서 건조하게 관리할 수 있지? 빛과 바람이 땅속까지, 줄기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나무를 잘라줘야 돼요. 그 가지치기가 결국은 나중에 병충해하고도 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과감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빛과 바람이 땅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는 것은 이들을 방지할 수 있다. 맨 밑에 잿빛곰팡이병 이것도 우리 블루베리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병이에요. 얘네들은 열매가 크다가 문드러지거나 아니면 열매를 수확해서 딱 놔두면 곰팡이가 생겨버려요. 즉 열매가 클 때도 문제지만은 이것을 저장을 하면 그 저장고에서 곰팡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성을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탄저병 같은 경우는 그냥 커가면서 열매가 문드러지거든요. 잿빛곰팡이병은 수확을 해서 그 저장고에 넣었을 때 여기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안 만들려면 농장을 다소 건조하게 관리해라. 그럼 어떻게 농장을 건조하게? 빛과 바람이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확, 저장, 유통. 수확은 우리 농장에서 제 하루 일과는 아침에 4시 반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농장에 나오면 5시예요. 그래서 5시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해요. 새벽 5시부터. 그리고 10시까지 수확을 해요.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적을 때는 2명, 많을 때는 6명까지 와요. 시간당 10,000원씩이에요. 그래서 하루 인건비는 최소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나가요. 그래서 10시까지 무조건 다 수확을 끝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끝물이 돼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없고, 저도 이제 제가 나가서 수확하든지 말든지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얘들을 오전에 수확을 하지 않고 낮에 수확을 하면 그 까만 열매가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탁구공처럼 탱탱탱탱해지고 뜨거워져요. 이거 저장도 안 돼요. 물러져요. 물 나와요. 이거 택배 보내면 무조건 클레임 걸려요. 그래서 오전 10시 이전에 수확을 한다. 그리고 비 맞은 과일은 나무에서 말려야 돼요. 최소한 2, 3일 말려서 그 뽀송뽀송한 것이 형성됐을 때 이제 수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뭐 우리는 예냉기도 없고 저온 저장고도 없어요. 그만큼 저는 판매할 때 대개 순서대로 보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판매가 생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당일 수확, 당일 배송, 즉 그 전날 내일 얼마만큼 나갈 건지 사전에 파악하고 그만큼 사람을 동원해서 수확을 해서 그날 보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 이제 플라스틱하고 전 종이 박스밖에 안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종이, 그다음에 스티로폼 박스 3개를 동시에 쓰는데 플라스틱하고 냉매하고 이제 스티로폼 박스 다 쓰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즉 최소 비용으로 포장하는 것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다 포장을 하지
왜 냉매 집어넣고 스티로폼 박스 집어넣어? 그거는 근본이 좋으면, 즉 원물이 좋으면은 어디다 포장해도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포장도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원물이 안 좋으면 플라스틱 박스에 종이 박스 넣어도 망가지고, 플라스틱 박스에 냉매 집어넣어도 망가지고, 그래서 원물이 좋아야 된다. 원물이 좋기 위해선 오전 중에 수확해야 되고, 비 맞은 과일은 수확해서는 안 되고, 그날 따서 그날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블루베리를 재배하실 분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과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애시당초부터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게 뭡니까? 실현되지 못할 계획은 망상에 불과하다. 계획은 반드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과원은 크게 두 가지 과원이에요. 폐쇄형 과원으로 할 것인가, 개방형 과원으로 할 것인가. 그 폐쇄형 과원은 뭐야? 오로지 열매만 따서 파는 과일, 파는 과원. 그럼 개방형 과원은 뭐야? 체험을 할 수 있는 과원. 이렇게 저희 크게 두 가지는 나눴어요. 그럼 폐쇄형 과원은 무조건 많이만 생산하면 돼. 무조건 많이. 그러면 식재 밀도를 아주 빽빽하게 심어야 되겠죠? 식재 품종은 뭐예요? 오래가는 단단한 품종을 심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택배보에는 문제 없죠. 그리고 수확 시기는 빠를수록 좋죠? 왜? 그래야지 블루오션이야. 다른 사람 없어도 내가 팔아먹을 수 있어. 그리고 식재 밀도를 많이 촘촘하게 하고, 식재 품종을 조생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확 시기를 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시설 재배가 유리하겠죠. 결국은 우리 지역, 이 강원도 추운 데서 시설 재배하면 난방비도 건지기 어려우니까 시설 재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결국은 저 남쪽에서 재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블루베리 농장을 만들 거야 하면 크게 나 이거 폐쇄형으로 할까? 개방형으로 할까? 어떻게 운영하지? 부터 생각해서 농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즉 최종 상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최종 상태를 머리에 두고 그 계획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블루베리 농장 할래? 나 폐쇄형으로 할까? 개방형으로 할까? 난 폐쇄형으로 한다? 그 밀식을 하고 많이 따기 위해서, 빨리 따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개방형을 한다면 식재 밀도를 널널하게 심어야 돼. 왜? 거기 온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거기가 이거 복잡하고 아주 뭐 시설도 없고 개판이야. 다시 오겠어요? 다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거긴 복합적인 공간으로 돼야 돼. 그리고 품종도 열매가 큰 걸로 해야 돼. 택배 보낼 게 아니잖아. 현장에서 먹으니까 이게 일단 커야 돼요. 고객들은 큰 과일을 좋아해. 그리고 큰 과일을 널널하게 이렇게 심는다. 그리고 다품종. 그 폐쇄형 과일은 조기에 많이 생산해서 확 팔아오니 그만인데, 개방형 과일은 오랜 동안 이 소득이 창출돼야 돼. 그러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넓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과원을 조성할 때는 내가 폐쇄형 과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방형 과원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식재 밀도라든가 식재 품종이라든가 수확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달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해오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시장 환경 분석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블루베리는 모든 농업은 그래요. 제가 처음 블루베리를 심었을 때 1kg에 5만 원, 6만 원 했어요. 지금 1kg에 전 2만 5천 원에 팔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저는 가격은 어떨까요? 어떨 때는 싸지만 어떨 때는 비싸요. 그래도 그 변함없이 나갑니다. 왜? 나는 내 물건에 대해서 최소한 그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가격을 결정하고 끝까지 가도 지금까지 밀린 거 없이 다 팔았어요. 근데 옛날처럼 그 가격을
뭐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앞으로 블루베리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갈 거예요. 우리가 2016년도에 블루베리 과원을 폐원하면 평당 5만 원이 받았어요. 그래서 1000평 폐원하면 5천만 원 받고 그냥 땡쳤어요. 근데 저도 그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어차피 뭐 나는 귀농을 한 첫 번째 이유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귀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산 비용이 남부지방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도 많이 불리하고 또 우리 시설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우리 춘천만 하더라도 약 25개 농가에 한 3만 평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춘천에는 거의 판매하지 않아요. 전 전부 다 인터넷 택배로 판매하니까 판매하지 않는데 그렇고 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것이 워낙 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앞으로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팔로만 정확하게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면 자기 가격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SNS 활동을 잘 해주시기 바라요.